같이 생각이 들어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하면 안 된다. 대성님은 네. 그러면은 이제 되게 경영자가 훌륭하고 그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그 산업을 잘 몰라. 투자하는 주저하신 적 있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저랑 워렌 버핏이랑 조금 뭐 비교도 안 되지만 뭐 다르다고 할 만한 부분은 저는 사실은 약간 좀 더 벤처 투자 쪽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어서 그런지 기업만 가지고 투자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되게 신뢰가 높은 것 같아요. 경영자들. 근데 이 책에서 또 어떤 기업에 투자하냐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도 운용하는 돈도 워낙 크니까 당연히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멍청한 사람이 운영돼도 잘 될 회사가 좋다. 그 멍청한 사람이 운영해도 잘 될 회사에 똑똑하고 성실한 대표가 있는 게 베스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되게 워렌 버핏과 찰리 모건 무조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괜찮다는 아예. 그러니까 여기 좀 재밌는 게 이 책에 잠깐 그런 얘기 나와요. 자기는 가치 투자라는 말이라는 게 되게 웃긴 말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웃기다고 생각한다고 써 있더라고. 왜냐면은 투자란 원래 가치에 투자하는 거지. 가치가 없는 거에 투자하는 게 투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연히 그 가치보다 그 가격이 지금 싸다고 생각했을 때 사는 게 투자, 그게 투자의 기본인 거기 때문에 가치 투자라는 말은 오히려 뭐 역전압 같은 그런 중복어휘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말씀 주셨던 질문에 말씀드리면은 저는 근데 워렌 버핏만큼 기업에 대한 분석을 엄청 막 뎁스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가끔 투자를 하는 경우는 그냥 약간 사람이 뭐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게 막 논리적으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약간 투자할 때 좀 두 개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주식 투자하는 게 있고 그냥 약간 아는 사람들이랑 해서 조그맣게 투자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뭐 굳이 따지면 비상장 거래겠죠. 그런 것들은 비상장 투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그런데 그 비상장 투자는 약간 그 이제 한번 얘기 저한테 주시긴 했는데 낭만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살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그 이제 그냥 뭐 조금 뭐 좋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투자하고 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정보를 요청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비효율적이고 왜냐면은 상장 회사들처럼 이렇게 뭐 정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정보를 공유해주기 위해서는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들을 그냥 별로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안 보고 그냥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주식시장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식시장 상장되는 투자가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벤처 투자는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소에 그냥 날려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 벤처 투자로 돈을 벌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 솔직한 생각으로는.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뭐 만나서 이야기하는 정도만으로 그리고 일단 제가 그만큼 깊이 잘 모르고 그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좀 그냥 완전 진짜 엔젤 투자가 하는 것 같고요. 그 오히려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리스펙트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 리스펙트하는 기업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경우에는 대표를 못 보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뭐 제프 베조스를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없는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충분히 기사나 그 기업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 뭐 계속 했던 얘기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한 3명 정도 됐었던 그 대표들은 아예 이제 딴 사업을 하는데 너무 스마트해서 되게 투자했었던 사람만 보고도 투자할 만한 회사들이어서 제가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셋 다 투자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투자했으면은 엄청 이득이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러지 못했고 근데 그걸 아쉬워하진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오히려 제가 아쉬워했던 거는 그 제가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 몰라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투자 안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그때 뭐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돈이 없을 때여가지고 뭐 의미도 없었겠지만 제가 그때 처음 회사가 이제 커머스 회사에서 이제 전략을 담당할 때여가지고 해외 기업들 막 분석을 했는데 그때
아마존을 그때 제일 유명하니까 공부를 했는데 회사가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아마존이 그때가 2014, 15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공부하면 할수록 회사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 좀 했는데 온라인에서 너무 압도적인 지위가 있고 거의 70% 이상이었고 제가 그때 2014, 15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미국에 있는 쇼핑 업체들이 모바일도 없는 사이트도 꽤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요. 메이시스였어요. 메이시스 백화점은 모바일 쇼핑몰이 없었어요. 그래서 PC 버전밖에 없었고 당연히 모바일이 뜨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느렸어요. 제 기억에. 한국은 이미 최소한 쇼핑몰들 다 모바일로는 다 그러니까 다 바뀌어 있었거든요. 모바일 사이트가 있었는데 미국은 심지어 메이시스랑 유명한 백화점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회사들이 근데 신기하게 최근에 막 망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되게 요즘 들어서 되게 신기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바일 최적화돼 있지 않았고 아마존이 별로 시가총이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22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근데 월마트보다도 쌌거든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더 높은 거예요. 월마트가 한 12 정도 됐었나? 기업 시총이. 근데 그때 전 미국을 가본 적도 없었고 학교를 막 졸업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내가 미국에 없어서 모르는 건가? 그러니까 월마트가 미국에서 훨씬 압도적인 느낌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냥 아마존 내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5년도 안 돼서 세계 1위 기업이 잠깐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주가가 그래도 한 6배 정도 올랐을 거야.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똑똑했던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내가 놓쳤다. 내가 자꾸 나의 어떤 그 착각으로 인해서 내가 뭘 알겠어? 뭐 내가 제대로 분석을 한 거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때 바라봤던 시점이 좀 맞았던 것 같고 물론 제가 AWS에 대한 그 그로스를 다 예측한 건 아니었지만 분명 그거가 아니었어도 아마존 무조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많이 보였는데 투자를 하지 않았던 거를 되게 그때 아직도 저한테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되게 오히려 기업들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얘기하는 건데 난 이 기업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떨떠름한 거예요. 얘기를 했을 때. 좋지? 그냥 이 정도? 근데 그럴 때 오히려 밸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켓은 항상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 차익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돈 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스마트하게 생각하면은 이게 돈을 벌 기회가 없는데 완전 공정 시장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또 대표적으로 제가 그 또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제가 이제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랑 뭐 모임 같은 걸 한 게 한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한 5년 전부터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이제 88년생이거든요. 그래서 88년생 이제 스타트업에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가끔 이제 편하게 대화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것저것 뭐 잡다하게 막 스터디 많이 하니까 친구들이 막 뭐 세상아 너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주식 뭐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현대차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때 그걸 잊지 못해요. 너무 싸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모르는 엄청 잘 될 것 같은 기업을 알려주길 바랬는데 제가 현대차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리고 이제 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상처받았거든요 그때.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현대차가 탑3는 무조건 될 것 같다 지금 봤을 때. 근데 그래서 제가 맨날 놀리거든요. 아까 말했던 재벌 1세 친구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걔가 되게 시큰둥하게 안 듣고 코인 샀거든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뭐 올랐다가 뭐 폭락해서 근데 제가 맨날 내가 그때 말하고 나서 지금 현차가 몇 배 오른지 아냐. 지금 6배 올랐다. 6배. 막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배는 안 되겠다. 6배 안 되겠다. 5배는 되겠네. 4배, 5배. 그러니까 이제 근데 더 웃긴 건 제가 얘가 너무 시큰둥하니까 현차 다닌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물어봤어요. 야 너네 회사 되게 좋지 않아? 근데 다들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니 난 너무 좋은 기업 같은데 지금 전기차도 잘 준비하고 있고 전기차 다른 업체들 다 지금 빈둥거리고 있고 근데 전기차만 하면 리스크가 있는데 내연기관도 잘 되고 뭐 그럭저럭 잘 되고 있고 그래서 현차 다닌 친구한테 현대차 좀 주식 사려고 해. 그 친구가 형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회사 한번 맨날 정치만 많고 막 개판인데? 약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많이 못 샀어요. 근데 그게 되게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 회사의 그거에 대한 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 그 움직임이 보였던 거는 정의선 회장이 갑자기 100억 원치를 자기가 샀어요. 현차를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그 기사를 보고 어? 이랬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대표만 좀 느낌이 오겠죠. 우리 회사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근데 심지어 직원들도 잘 모르고 심지어 사람들도 시큰둥하다.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고 또 하나 또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인사이트 있게 투자 조금 했었다고 생각한 거는 그, 그 삭센다라고 다이어트 주사 있잖아요. 그걸 만든 회사가 노보노디스크라고 덴마크 회사였었던 것 같아요. 덴마크 회사였던 것 같은데 그 회사가 저는 이제 그 삭센다를 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노화 쪽에 관심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그 당뇨 치료제로 처음에 나왔다가 그게 당뇨도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데 제가 한참 공부할 때여가지고 이 당뇨가 거의 핵심이겠다. 이 당뇨를 컨트롤하는 게 어떤 장기적인 어떤 미래 플랜의 핵심이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제 삭센다라는 게 되게 괜찮아 보여서 검색을 했더니 근데 이미 재미있는 삭센다는 이미 엄청 많이 알고 있었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근데 주식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주식의 이름이 노보노디스크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살 때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검색해보니까 덴마크 회사래. 그래서 덴마크 주식을 내가 살 수가 없잖아. 노르웨이였나? 되게 헷갈리네. 덴마크 맞죠? 그래서 덴마크 주식시장 어떻게 사? 이랬는데 다행히 미국에 더블 상장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막 검색했는데 그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내가 이거 사는 게 그 회사 맞겠지?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막 매입을 했었거든요. 몇 년도였어요? 그게 한 3년 전? 3년 전 했던 것 같아요. 아, 21년. 21년, 22년? 근데 지금은 엄청 핫한 기업이 됐거든. 노보노디스크가 그 사이에.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얻어 걸린 거긴 한데 재밌게도 삭센다라는 게 이미 많이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제가 엄청 새로운 걸 발견해서 막 와우한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고 되게 효과를 보고 있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정도면 이미 사람들 다 알고 있겠지. 현차가 대표적인 거죠. 너무 익숙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현차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상한 데 쏠려 있는 거죠. 단기간에 그러니까 수익률 100%를 기대하면서 내년에 당장 몇 달 안에 2배가 될 수 있는 주식들만 쫓다 보니까 꾸준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아마 바꿔 생각하면 아마존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미국 사람들 워낙 익숙하니까 뭐 그냥 별 생각이 없었던 거겠죠. 근데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명백하게 잘 나오는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굳이 따지면 성공했었던 주식들이 좀 그런 거였었던 것 같고 어차피 근데 큰 금액을 운영한 건 아니었어가지고 실패한 건 없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주식 같은 거 조금 하는데 할 때 항상 그 사람들이 되게 트렌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너무 오버밸류 형성되는 게 있는 거고 좋은 기업인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오히려 살짝 조금 사람들이 맛이 간 거 아니야 이 기업? 약간 이런 기업들이지만 현금 창출 능력이 계속 활발히 일어나는 그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저는 기업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어떤 게 있냐면은 기업을 운영한 게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하나 나오는 되게 재미있는 예시가 있는데 그 M&A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거든요. M&A 인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M&A를 1달러짜리를 2달러에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표들이 자꾸. 그러니까 그게 바꿔 말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그러면서 왜 그런 거인가 고민해 봤을 때 그 거래 사업을 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거는 맨날 이제 직원들 맨날 예를 들어서 문제 생기고 회사 욕하고 이제 기사 터지고 그러니까 막 매일매일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이제 사업을 키워나가는 건 되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M&A라는 건 되게 우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다 보니까 대표들이 그냥 우아하게 대표랑 이제 컨설턴트 딱 껴가지고 회계펌 껴서 이렇게 이 행위가 되게 우아하기 때문에 사업보다 훨씬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대표들이. 두 번째로 대표들은 기본적으로 매출액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자꾸 회사가 커지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요. 포춘 500대 기업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포춘 500대 기업에서 지금 200이야. 근데 내가 처음에 인수하면은 100이 안으로 들어가겠네. 포춘 탑 100에 탑
100에 들어가겠네? 이런 걸 빠진다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대표들도 똑똑한 대표들도 그렇게 멍청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M&A가 말도 안 되는 형태로 일어나고 1달러짜리가 2달러에 거래되는 건 너무 횡행하다. 그리고 CEO들은 지금 이게 자기 돈이 아니다 보니까 회사 돈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오너 CEO가 아닌 이상이야 자기 돈이 아니니까 돈을 막 주가 부양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한테 되게 비극적인 일이다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정한 1달러짜리를 1달러에 사는 게 제일 공정한 거지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M&A 치고 제대로 된 거래가 별로 없다. 근데 바꿔 말하면 이제 대표들조차도 자꾸 M&A를 통해서 쉽게 사업을 성장시키려고 한다. 이건 이제 뭐 저한테도 항상 생각 들게 만드는 이야기고 그래서 왜냐면 사업으로 성장한다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이랑 똑같은데 매년 20%씩 오르는 주식이라는 게 되게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매년 20%씩 올라간다는 건 엄청나게 주식 잘 되는 건데 사업도 매년 매출액이 20%씩 증가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사람들은 보통 임기가 특히 뭐 이제 미국의 그런 단기 CEO들 뭐 3년 이러니까 내가 20%씩 성장하기 재미가 없는 거야. 내가 딱 경영했을 때 3년 만에 뭐 200% 성장 딱 이렇게 돼야 딱 포춘에서도 관심 있고 뭐 포브스에서도 인터뷰하러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M&A 쪽에 빠지게 된다. 근데 사업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사람들 항상 다 이런 거에 대해 되게 시간이 되게 급한데 워렌 버핏 찰리 몽거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되게 시간에 되게 쪼들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냥 좋은 주식을 사서 장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길은 장수하면 맨날 표현을 하는데 되게 저는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근데 사업을 할 때 빠른 성장을 위해서 좋은 기회를 찾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그로스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가 이제 본질에서 경도만 안 되면 된다는 거죠. 반드시 M&A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또 거기서 덧붙여요. 그런데 버크셔는 되게 M&A 많이 하지 않냐. 근데 이제 여기 말에 따르면은 우리는 M&A를 차익을 보고 팔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좋은 기업이니까 그게 적정 가격보다 싸게 나왔을 때 자기는 소유하고 싶은 거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팔지도 않아요 주식들을. 그래서 인수하는 것들을. 그게 좀 관점인 것 같아요. 나는 이걸 싸게 사서 5년 안에 팔아야지 돈 벌어야지 이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왜 파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 발견했으면은 매년 그 회사의 주가가 빠지기만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람들은 말로는 하지만 아무도 그거에 공감하지 않는다. 내가 산 주식 계속 빠지면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런 걸 좀 잘 인지 못한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꿔 생각하면 회사 대표들도 기업이 되게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익성이 잘 올라올 것 같으면은 오히려 회사가 만약 상장사라면 싸지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때 현대차가 거의 6만 9천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거의 7만 원대의 정의선 회장이 100억인가 자기 돈으로 매입을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것들은 쾌락적인 거죠. 주가가 빠졌을 때 시장은 모르네라는 것들. 그래서 자사주 매입 같은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방금 아마존이 이렇게 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마존이 일단 시장 점유율 70%제 기억이 같으면 거의 70%에 육박했을 때였고 그리고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고 FBA라고 자기들이 물류망 깔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류망을 다른 업체가 깔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더더욱 느꼈던 거는 그나마 좀 해볼 만한 백화점들이 너무 그때 말한 것처럼 모바일도 없었거든요. 사이트가. 너무 느렸어요. 심지어. 물론 제가 한국에서 접속해서 그거를 타고 가기가 느린 건 있겠지만 쇼핑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렸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이마트도 제가 보니까 이마트도 그때 당시 UI나 UX가 너무 별로였고 아니 이마트가 아니라 월마트도 그러니까 아니 온라인에서는 지금 이미 풀필먼트 시스템 다 깔아놨고 온라인 최적화도 잘 해놨고 그럼 어떤 업체가 이걸 잡을 수가 있지? 그나마 월마트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월마트는 잘하긴 해요 사실. 월마트는 지금도 되게 잘하고 있긴 한데 그나마 월마트인 것 같은데 그 나머지 그러면 백화점은 싹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아마존이 계속 아마존 프라임 혜택을 계속 업데이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킨들도 뭐 그 아마존 프라임 가입하면 또 공짜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그때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막 혜택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는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다른 쇼핑몰들에 비해서 이게 약간 비슷한 수준이면 제가 좀 그런 생각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이거 언제 따라잡아? 아니 그러니까 그럼 미국의 온라인은 아마존 말고 누가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때 제가 그때 2014년 5년이었을 텐데 아마존을 보면서 경탄했는데 그때 쿠팡도 그걸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쿠팡도 한국에서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어요. 쿠팡이 한다는 거에서. 이건 그러니까 제가 또 실패한 거에 대해서 회귀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쿠팡을 그때 봤을 때 뭐가 재밌었냐면은 쿠팡이 그때 이제 우리도 물류만 깔 거고 전국에 그 쿠팡 풀필먼트 만들 거고 그래서 배송을 하루 만에 오게 해주겠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하게 해주겠다. 이런 걸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존에서 감탄했던 건 아마존 외에 다른 쇼핑몰들은 4, 5일 걸렸어요. 그 배송이. 근데 아마존은 이틀 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일 걸릴 게 이틀 만에 오는 거는 엄청 임팩트가 큰데 그 이틀도 안 돼, 뭐 원데이도 있긴 했었는데 그때도 뭐 비싸게 돈 내면은. 근데 이미 한국은 이틀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걸리는데 하루로 줄이는 게 그렇게 임팩트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쿠팡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물류가 너무 잘 돼 있다. 그 CJ랑 대한통운 이런 것들이 이미 잘 돼 있어서 미국의 다른 쇼핑몰들과 아마존의 그 비교 차이보다 한국은 너무 이 비교 차이가 적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비교 차이 때문에 돈을 저 수조 원을 쏟는 거는 어리석은 선택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쿠팡이 그렇게 했었고 티몬이 그때 했었던 거는 제가 그 기사 엄청 제가 재밌어가지고 계속 팔로우 했는데 티몬은 대한통운이었는지 하여튼 그 어떤 물류 큰 업체랑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몇몇 차량을 티몬 전용 차량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CJ에 물류가 있다고 하면은 몇몇 트럭만 자기들이 임대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티몬 물류만 하는 걸로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투자가. 그 내가 다 일일이 망을 깔 필요도 없고 티몬은 그냥 그 협력 딱 그냥 임대해서 쓰면은 되게 가변성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완전 오판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이틀에서 하루로 오게 하는 게 너무 큰 혜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그때 하루 당일 배송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저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쿠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중에 이건 건네 들은 거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내부적으로 쿠팡이 그거를 그냥 밀어붙인 게 아니라 되게 데이터적으로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소셜 커머스가 쿠폰 경쟁을 할 때여가지고 이게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옛날에 이제 뭐 매일매일 그 데일리로 핫딜 같은 거 떴었어요. 쿠폰 뭐 베니거스 40% 할인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만 맨날 경쟁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쿠팡이. 그래서 약간 이제 오픈마켓으로 좀 물건을 받아서 했는데 하다가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배송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배송을 엄청 빠르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올까 해서 어떤 강남권이었나 송파였나 그쪽에 배송 그 지역만 바로 당일 배송하는 거를 테스트해봤는데 너무 그 전환율 리텐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엄청 많이 사람들이 사게 되고 특히 그 엄마들이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기억 못하실 수 있지만 처음에 쿠팡은 엄마를 타겟으로 되게 마케팅 많이 했었어요. 기저귀 왜냐면 엄마들이 못 나가니까 그 아이 돌보니라 그래서 기저귀랑 분유랑 이런 것들을 바로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오도록 해준다. 약간 이런 걸로 엄청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지표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확신을 갖고 그걸 한 거지. 그러니까 대표가 이렇게 펜 돌리다가 물류 하루 만에 해보자. 약간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했을 때 내부적으로 CFO가 그 김범석 말고는 모든 직원이 다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계산을 돌려봐도 그 온갖 경우의 케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정말 쿠팡이 압도적인 지위 사업자가 되지 않는 이상 다 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50%도 적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11번가 G마켓 뭐 옥션 애들도 여전히 강했고 뭐 롯데도 막 그때 뭐 쇼핑몰 엄청 많고 그러니까 거의 뭐 온라인 쇼핑몰의 절반 이상을 먹어야만 가는 그나마 BEP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지금이야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시장 점유율 1%밖에 안 되는 애들이 우리가 이 물류를 깐다고 시장 점유율 50%를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직원이 다 반대했고 제가 그때 같이 경쟁업체였던 티몬에 있었던 그 리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 티몬에서는 쿠팡 김범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대요. 투자자들한테 사기치는 사람? 저거는 주주들한테 사기치는 행위야. 어떻게 한국의 물류 그 이커머스 다 먹겠어? 저건 아무리 자기들도 아마 계산을 돌려봤겠지 엑셀을. 근데 아무리 돌려봐도 이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수익성이. 근데 이제 뭐 밀어붙였다고 하더라고. 왜냐면은 그렇게 쿠폰 가격 경쟁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차피 망할 거 이런 걸 해보자라고 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팀원과 위엠프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러면 돌이켜서 좀 생각하면은 이것도 또 딴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애들도 따라했으면 잘 됐을까요?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그렇구나 전국의 물류망을 까는 게 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도 다른 애들이 똑같은 돈이 있어도 그걸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도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화장품 그 친구가 한 3년 전쯤에 제 한 200억 정도까지 매출이 올라왔을 때 회사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회사를. 저는 그 친구한테 절대 팔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런 것도 기억도 잘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 회사에서 이 회사 사겠다. 매출액 뭐 이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 뭐 1, 20억씩 나오니까 원래 200억에 사겠다라고 했는데 약간 혹했대요 그때. 그래가지고 한 250억 정도면은 자기가 진짜 팔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250억 정도면 팔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처음에 그러니까 200억을 내고 하다가 250억을 올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180억에 사겠다 이렇게 다시 또 깎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안 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수십 배 커졌으니까 그때 그 안 산 회사에서 엄청 후회를 한대요. 아 그때 살 걸.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회사가 그걸 사갔으면 이 정도로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대표의 역량인 거지 그 회사의 역량은 아닌 거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쿠팡의 이 물류 전략이 엄청 우리는 그 결과론적으로 물류 전략을 해서 된 거구나라고 보지만 그 물류 전략이 성공하기까지 어마어마한 그 의사결정들과 플랜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따라 하려고 해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만 보지만 예를 들어서 더 어려운 예시로 그러니까 더 직관적으로 테슬라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니까 저 정도 성공시킨 거지. 다시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도 전기차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걸 알아도 다른 업체들이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전략 하나만으로 되는 경우는 없다. 또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좀 그런 걸 좀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오히려 투자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그 대표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스마트함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체크하고 좀 상관없는 질문. 네네네. 커머스 쪽에서는 이렇게 고객들을 집중시키려면 신제품 내는 거랑 할인 이 두 가지가 좀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네. 좀 포인트인 것 같다 싶은데 이제 신제품 내는 거야 그거는 오히려 가치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할인 부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패션 브랜드 같은 건 참고해 보면 되게 틈틈이 할인을 말 이렇게 붙여가지고 시의성 있게 잘 하긴 하던데 저 할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커머스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그건 제가 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약간 질문이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이렇게 선호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할인을 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할인돼야 사람들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 싶은 물건이 할인이 됐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지. 내가 그냥 제품 만들었다고 할인한다고 사람들이 열광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앞서서 고민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제품도 그렇고 할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장 치열한 화장품 아까 예시를 제가 옆에서 그냥 지켜보면서, 왜냐면 제가 그 친구 말고도 또 화장품 한 친구들 몇 명 더 있는데 똑같은 화장품인데 왜 누군 잘 되고 누군 안 될까 이런 생각 할 거잖아요. 누군 약간 중간 정도 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봤을 때 그 얼마나 고객 집착적인가에 따라서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약간 잘 됐다가 좀 잘 안 되는 친구는 뭐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머리로 사업을 하려는 느낌? 그러니까 신제품 이거 터트리고 그 다음에 뭐 할인 때리고 프로모션 돌리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 다 그래 보이거든요, 똑같이. 근데 그 좀 잘하는 친구를 보면은 일단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가 머릿속에 다 깔려 있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할인이나 신제품이나 마케팅은 그 다음 스킬이지. 약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냥 생각나는 예시인데 최근에 제가 무슨 그 무슨 태권도 사범이랑 무슨 뭐 남자분들 떴을 수도 있는데 태권도 사범이랑 무슨 쿵푸 하는 분이랑 격투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어떤 발차기나 이런 스킬이잖아요. 근데 그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기본 그 파워가 있고 어떤 그 실전 경험, 파이팅에 대한 실전 경험이 있어서 거기서 스킬을 섞어 쓰는 거지. 내가 이 근육도 없고 힘도 없는데 뭐 태권도 공부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가라데 공부하고 해서 실전에 들어가는 스킬은 많이 알지만 이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신제품 출시, 뭐 할인, 그리고 뭐 퍼포먼스 마케팅 이런 것들은 격투에 있어서 그냥 스킬인 거지. 그거에 대해서 진짜 코어로 내가 기본 체력과 이길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는 단련을 따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그때 실수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거를 되게 인간이 또 펌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 잘 되면은 그런 사람들, 그거 누가 그거 우연히 써서 터진 거야. 누가 우연히 뭐 이렇게 뭐 어쩌다 얻어 걸린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특히 그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 더 그래요. 왜냐면 도저히 내가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거든요. 이건 지능의 열등함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에 있어서 엄청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래서 자꾸 폄하하려고 합니다. 단순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이해되는 수준 내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거는 뭐 이렇게 막 진짜 그 대표적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거 얻어 걸렸어. 뭐 혹은 우연히 뭐 나 혼자 살다에 나왔잖아. 뭐 우연히 그 연예인이 먹었잖아. 우연히 뭐 중국에서 터졌지. 그러니까 뭐 물론 당연히 어떤 우연들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스토리, 그러니까 좀 인상적이었던 게 불씨가 가끔 올 때가 있다 당연히. 근데 장작을 잔뜩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불씨가 왔을 때 불이 붙는 거지. 장작도 뭐 한두 개 있는데 불씨 와서 잠깐 탔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것들이 되게 수반돼 있어야 되는 거지. 약간 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운이라는 게 당연히 사업할 때 따르긴 하지만 그 운이라는 거를 이제 실제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근데 자신의 영혼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제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나는 뭐 장인이다, 화장품 장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러니까 저렇게 컨셉만 가지고 노는 애들이랑은 달라. 근데 뭐 점점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소비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논리면은 이 세상에 커머스가 될 수 있는 게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가방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샤넬 원가가 뭐 8만 원이래. 근데 나 원가 12만 원짜리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얼마나 우스워요. 바꿔 생각하면은. 이건 내가 주장하는 거고 고객이 원하는 건 다른 건데. 근데 꼭 가방이 아니더라도 술도 그래요. 뭐 위스키 이런 거. 이런 논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들이 좋아하는 거를
만들어내고 고객이 그걸 소비했을 때 그냥 기분이 좋은, 그러니까 소비하는 거를 되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일수록 고객을 되게 무시하거든요. 멍청해서 저렇게 속아서 사는 거라고.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좀 시장 사이즈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제가 봐도 시장 사이즈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들어온 시장의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 시장에서 경쟁자들은 얼마나 매출을 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는 원래 전혀 다른 시장을 있다가 그 시장에서 또 나름 잘했는데 시장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아무리 해도 내가 성장 못할 것 같아서 화장품이라는 걸로 옮긴 거거든요. 가장 큰 시장으로. 근데 그런 시장 전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섹터에서 이왕이면 큰 시장으로 무조건 가는 게 제일 유리한 것 같다. 그러니까 글로벌이 되게 좋은 거죠, 사실은. 글로벌에서 터지는 건 되게 어려운 거니까. 근데 또 자꾸 그 친구랑 제가 얘기 많이 해서 예시가 많이 나와서 그렇긴 한데, 그 처음에 그 제품이 한국에서 좀 조금 인기 있다가 우연히 태국에서 좀 잘 됐어요. 태국에서 좀 뭐 터져가지고 살짝 터져서 태국에서 좀 잘 나갔는데, 그 친구한테 저는 태국에 되니까 제 머릿속으로 저는 또 야 태국 됐으면 베트남도 진출하고 뭐 인도네시아도 진출하고 하면 되겠네. 근데 아예 버리더라고요, 거의 그 시장. 그리고 무조건 일본이랑 미국에 집중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신기했어요. 아, 나라면은 재밌잖아요. 태국 가서 뭐 매장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뭐 재밌네. 그 인도네시아도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도 수출하려고 할 것 같은데, 태국이 그 인도 차이나란 말은 잘 쓰진 않던데 그 아무튼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중에 가장 리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인기 있으면은 옆에 있는 뭐 미얀마는 너무 어렵겠지만 아무튼 그런 데서 팔릴 텐데 그거를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얘기가 시장 사이즈 안 나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소비력 관점에서. 그러니까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그 제가 만났던 그 FTP라는 회사는 베트남 사람들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소비력을 베트남으로 끌어와서 베트남에서 잘 된 거지. 한국이 그러니까 되게 큰 굉장히 강력한 경제 국가인데 베트남에서 터져봤자라는 거예요. 그 매출 사이즈가. 근데 저희는 약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대하기 쉬운 시장을 가고 싶잖아요. 왠지 동남아는 좀 더 쉬울 것 같고 내가 좀 더 할 것 같은데 일본은 좀 어려 보이잖아. 딱 봐도 막 CJ도 있고 SK2도 있고 막 엄청 일본도 화학이 엄청 발전된 국가니까 이길 수 있나? 혹은 또 미국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미국에서 근데 물론 K 컬처에 대한 어떤 니즈가 확 올라가서 엄청 업사이드가 된 것도 맞지만 큰 시장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들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자꾸 이제 막 위축되니까 막 요양 사업을 하다가 사이드 사업을 하면은 막 뭐 자꾸 동남아 쪽 이런 데 좀 더 쉬워 보이는 쪽으로 보는데 뭐 그 친구나 이런 거 보면은 더 큰 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소비력 높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으로. 그 시장에서 1% 만족시키는 게 돈 없는 시장에서 10% 만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높다. 그래서 계속 레드오션으로. 네. 오늘 워렌 버핏 관련된 좋은 인사이트 들어가서 좀 생각이 난 건데 그 연초에 그 주총을 갔다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좀 먼저 투자 포트폴리오로서 버시 회사웨이라는 주식을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게 이제 버핏도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또 앞으로 주식 소환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버핏 사후에는 이 주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버핏이 좀 홀딩스의 개념으로 자회사를 좀 많이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결국 펀더멘털이라는 거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어떤 연동된 가치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 외에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주식을 사람들이 이제 보유하고 다른주주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서한을 보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단순히 내가 매매 개념으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좀 거의 조합장과 조합원의 관계, 거의 그런 정도의 나름대로의 크레딧을 계속 몇십 년 동안 쌓아왔고, 그게 또 보이지 않는 그 매력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도 요즘에는 좀 미국 주식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섹터들도 보고 분석하는 것도 저도 좋아하거든요. 여러 가지 분석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주식을 단지 그 금융주의 일부분으로 보기에는 가지고 있는 메리트도 워낙 많고 정확히 대척점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주식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결론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투자를 하신 입장에서 어떤 맥락으로 투자를 하셨고 이 주식의 잠재적인 미래 가치를 어떻게 좀 조망하고 계신지는 좀 궁금해서요. 예. 일단 좀 실망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워렌 버핏 주식을 그 클래스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는 한 7억인 한 주에 7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A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클래스 B를 갖고 있는데 B가 30만 원이면 사요. 네. 그리고 한 주만 있어요. 그래서 거의 투자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제가 너무 가려면 주식이 있어야 돼가지고 근데 주식 없어도 한 주를 갖고 가면은 그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5장을 줘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냥 놀러 오는 개념인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제가 뭐 좀 그 버크셔 주총 후기를 좀 설명드리면은 그냥 거의 굳이 따지면 약간 페스티벌입니다. 주총이라기보다는. 근데 그게 또 신기하죠. 그러니까 페스티벌 할 수 있는 대표가 누가 있겠어요. 주총을 페스티벌처럼. 왜냐면은 주가 막 폭락해 있고 막 수익 회사 망가져 있으면은 페스티벌 하면 욕 먹겠죠. 근데 바꿔 생각하면은 그 정도로 펀더멘탈이 너무 탄탄한 회사라는 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주총하는데 페스티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래서 가서 제가 갔을 때 일단 그 워렌 버핏 그 버크셔 주식에 대해서 좀 뒤에 얘기하고 제가 갔을 때 재밌었던 거는 그래서 딱 가면은 그 오마하에서 가장 큰 어떤 그 컨퍼런스 열리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대관해서 하는 건데 그 부스가 2개가 있어요. 그 회의 경기장 같은 데던데 아무튼 거기 하나랑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컨퍼런스장에는 그 버크셔가 투자했었던 회사들이 이렇게 전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스를 차려놔요. 그러니까 무슨 코엑스 그런 박람회처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인형도 사고 이렇게 워렌 버핏 찰리 먼거 인형이 있어요. 그건 2년 전에 인수했대요. 그래서 이제 잽싸게 만들어요. 그 회사들이 막. 그래서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기업들이 와서 근데 사실 되게 다양한 기업들, 그러니까 뭐 철도회사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철도 돌아가는 거 전시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을 쭉 보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좀 슬펐던 거는 그 해가 찰리 먼거가 100세가 된 해였어요. 그래서 저는 100세가 되면 성대한 파티가 열릴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서 100세를 기대했는데 아마 거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파티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99.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2달인가 남겨놓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었을 때 일단 엄청 많이 왔어요. 한 15만 명인가 제가 알기로 15만 명이 왔고 그 주총에 그리고 이제 그 경기장 스타디움에 사람들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이 틀어지는데 이제 그 찰리 먼거 약간 추모 영상 같은 거 있었어요. 그래서 딱 이제 추모 영상 끝나고 나서 다 일어나서 막 다 박수 치는데 감동 받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경기 같은 뭐 이렇게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주총이 시작되는데 주총은 이제 막 그냥 앉아서 쭉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도 잘 못 알아듣겠고 딱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되게 나름대로 열심히 잘 듣고 있고 근데 중간중간 그냥 듣다가 또 미국 사람들이 되게 쿨하게 듣다가 또 나가요. 또 듣다가 나가서 또 밖에 이렇게 피자 먹고 이렇게 또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얘기 듣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리고 마지막에 근데 중간에 저도 한번 보긴 했는데 옆에 그래서 찰리 먼거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옆자리가 있었는데 아델인가 뭐 아젤인가 어떤 다른 사람 부사장이 이제 2명 앉아 있었는데 이야기하다가 맨날 원래 옛날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뭐 주총에서 질문하면 막 이렇게 대답하다가 찰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진짜로. 찰리 이랬는데 근데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너무 언어 너무 영광스럽다. 어쨌든 실수해 준 것만으로 해도 뭐 그렇게 해서 나름 좀 짠한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마라톤을 합니다.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날 오전에 마라톤을 5km 마라톤을 하는데 뭐 촬영 본 거랑 워렌 버핏이 자주 하는 게 자꾸 뭐 어떤 거 투자해야 되나를 물어보면은 니한테 투자해라, 니 몸에 투자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차 예시로 니가 평생 한 대 차만 탈 수 있으면은 그 차를 얼마나 관리 잘하겠냐. 근데 뭐 그걸 본인은 뭐 엄청 이렇게 막 먹긴 하시지만 그래서 invest yourself 이렇게 막 이렇게 마라톤 그 주제가 그거고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그것도 나름 또 비싸요. 10만 원이나 내야 되는데 티셔츠랑 막 이렇게 뭐 주는데 그 이제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한 4천 명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땅 하면 이제 막 그냥 뜁니다 5km를. 근데 이게 마라톤 진짜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약간 재미있게 뛰는 거고. 근데 물론 거기 딱 봤을 때 엄청 막 되게 뭔가 월스트리트에서 되게 잘 나갈 것 같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몸도 되게 좋고 막 그 사람들 진짜 그걸 하고 뛰더라고요. 진짜 총 동원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뛰는데 또 거기서 나름 간지는 그 티셔츠를 나눠주는데 이번에 갔다 온 2004년도 티셔츠인데 뭐 2002년 티셔츠를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나 이게 처음이 아니다 이거죠. 나는 그것도 자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뛰는데 그래서 이제 5km 그냥 뛰면서 그냥 할아버지들도 뛰고 할머니들도 뛰고 이제 근데 제일 재밌었던 건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꼬마 애들이 있는데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애들 자식 교육으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총장에도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육을 약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데서 보고 가는 거. 그리고 젊은 여자분도 좀 있었는데 거의 다 중국계였어요. 되게 약간 속으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서 워런 버핏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부자에 대한 좀 동경이 더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아무튼 그래서 막 애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 바퀴 뛰고 오면은 이제 막 그러니까 그냥 그 분위기 세레머니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제 그 주주총회는 이제 워런 버핏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길어야 5년일 것 같은데 뭐 계속 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주식에 대해서는 버크셔 주식은 사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좋아하면서 손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죽으면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그 워렌 버핏이 하지 말라는 그 단기적 사고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못해도 20%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제가 그 생각하고 나서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그 생각을 왜냐면 90대가 넘었을 때부터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거의 또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버크셔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은 역시 이렇게 버크셔 주식으로 또 교훈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제일 인상적인 제가 워렌 버핏을 제일 먼저 약간 좋아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워렌 버핏 유명하니까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었는데 무슨 글을 읽었는데 주식이 한 주가 너무 비싸잖아요. 7억까지 올라가니까 보통 그러면 주식 분할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웃기게도 1,000원짜리 주식이 뭐 10분할 되면은 100원이 되면 갑자기 주가가 좀 올라요. 사람들이 갑자기 싸졌다 생각하니까 똑같은데 근데 그러면 거래량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주식에는 특히 거래량에 대한 그런 거래량이 많은 주식이냐 없는 주식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되게 웃기게도 저는 거래량이 많은 게 좋은 주식 아니야? 라는 생각을 너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주 서한에 써있으면은 주주가 계속 바뀌는 게 뭐가 좋죠?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하루에서 수십 번씩 바뀌는 게 왜 좋냐? 라는 질문을 준 게 있었는데 그 글을 읽다가 좀 충격받았어요. 그러네? 우리 회사 주주들이 안 바뀌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왜 자꾸 자주 바뀌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주주가 계속 안 바뀌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액면 분할에 대한 니즈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해서 주가가 이제 7억까지 올라온 거죠. 제가 처음 봤을 때가 3억이었는가 그랬었는데 그때도 막 말도 안 되는 주식을 했는데 근데 그리고 또 그런 되게 이야기들이 되게 인상적인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소유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 어떤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버크셔 주가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이 죽으면 빠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빠질 때 사야 되나? 그때 한 20% 빠지면 그때 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돌아가시면은 그 주주들의 수준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잘 안 나오는데 버크셔의 주주가 매년 90%가 안 바뀐대요. 버크셔 주식 클래스 A 특히 갖고 있는 주주들은 10%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높은 수준의 주주들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워렌 버핏이 돌아가시면은 정말로 그게 지켜지는지 한번 좀 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게 탄탄한 것 같아요. 되게 탄탄한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디테일한 투자는 부회장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뢰할 만한 부회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자기는 사후에도 되게 안전할 거라고 저기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 포트폴리오 보면은 되게 아직까지는 탄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 치면은 SK 정유소, 뭐 현대카드, 뭐 삼성전자, 뭐 일부, 뭐 그리고 하이닉스, 이렇게 이런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는 홀딩스인 거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엄청 탄탄한 회사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 기업들을 대체해서 생각해 보면은 뭐 엄청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착각을 하는 게 거의 하나의 어떤 홀딩스가 갖고 있는 너무나 다양한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기업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정말 좀 되게 안전한 디펜시브한 ETF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회사의 주식 자체가 전 세상에 클래스 B밖에 정말 못하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금 변동성도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향후에 닥쳐올 어떤 나름대로의 변수를 특징하는 정도에서 좀 디펜시브한 ETF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것도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말씀 잘 꺼내주셨는데 ETF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 A만 원래 있었는데 B로 바뀌었던 이유, B가 생겼던 이유가 주가가 너무 한 주당 높으니까 금융권에서 이거 못 사잖아요. 뭐 그때 몇 천만 원이었을 것 같긴 한데, 몇 천만 원짜리 주식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갖고 싶잖아, 사람들이 조금씩은. 그러니까 그거를 ETF처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추종하는. 그러니까 이제 너네 소액으로 10,000원으로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모아가지고 여기 투자하면 버크셔 자기들이 모아서 이 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워렌 버핏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책에도 자주 나오는데, 이 증권사들의 금융 비용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당연히 계속 주식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길 원하는 거고, 그리고 뭐만 하면 자꾸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다. 너가 뭐든 만들 수 있다, 상품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걸 하기 싫어서 이렇게 했더니 또 이걸 추종하는 또 펀드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걸 열받아서 액면분할해서 일반인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던 거였거든요, B를.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뭐 BSNF랑 합병되면서 또 뭐 합병 지분 그것 때문에 또 다시 클래스 B가 한 번 더 쪼개지긴 했는데, 그리고 또 이 책에 나와 있고, 사람들이 이제 증여할 때 힘들어해서 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두 주 있는데 아들이 셋이면은 자식들한테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전환해서 증여할 수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주식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ETF 얘기를 했는데, 근데 ETF라는 거는 약간 이제 조금 보면은 이 워렌 버핏이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미국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분산 투자한다는 명목 하에 여러 가지 ETF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다 쪼개서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브라질 ETF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되게 분산 투자란 거는 되게 잘못된 얘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을 골라 담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분산 투자라는 명목 하에 분석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고 엠빵 때려서 넣으려고 하는 행동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고, 특히 펀드 매니저한테 그걸 맡기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버크셔는 ETF 같은 성격이 있지만, 바꿔 말하면은 말씀 중에 ETF 성격이 있지만 굉장히 좋은 기업들만 주워 담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워렌 버핏이 자기는 그 해에 한 어떤 특정 시점에 좋은 주식이 3개,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기업이 3개 이상 나와 있는 거 본 적이 없어, 시장에. 그러니까 근데 ETF에 뭐 수십 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을 모은 나름 뭐 드래곤볼 같은 거죠,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알짜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버크셔 주식을 되게 자기는 좋아하지만, 또 바꿔 말하면은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만든 다른 여러 가지 ETF를 되게 경멸해요.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고, 차라리 가장 수수료가 싼 그냥 미국의 S&P만 추종하는 가장 수수료 싼 0.015%
그거를 사라. 그래서 그걸 내기까지 해요. 이 책에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이걸 약간 공개적으로 모욕 주려고 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20년 10년이었나 이 기점으로 미국 그 S&P보다 그 추종하는 지수보다 수익률 높은 그 펀드 매니저가 있으면은 내가 뭐 돈을 주겠다. 뭐 10억인가 주겠다 해서 어떤 기업이 참여했는데 졌어요 결국. 이거 바꿔 말하면 그냥 ETF에 넣는 게 니들이 막 하루 종일 거래한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아무튼 근데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할 거면은 가장 수수료 적은 미국 그거를 사고 아니면은 그래서 ETF에 대한 관심이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ETF 어설프게 하느니 무조건 미국 추종하는 거에 따르고 아니면은 분산 투자라는 거는 잘못된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런. 저는 투자를 접할 때 처음 피터 린치 책이랑 워렌 버핏 관련된 거 봐서 그런지 그게 상식이라 생각하고 접했고 책을 보다 보면 그냥 당연하네 맞네 뭐 이렇게 읽은 편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비판적으로 좀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물론 바이블처럼 여기게 되다 보니까 근데 저보다 더 팬이시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도 이게 비판해야 될 점이 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못 찾겠어요. 아 진짜. 제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써져 있는 내용에서 그러니까 굳이 비판이라기보다 좀 이견이 있는 거는 그래도 저는 좀 더 그로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로스에 대한 집착이 좀 더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업 구조가 좀 안 나와도 아까 말한 것처럼 대표가 너무 탁월하면은 그런 기업은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건 투자해볼 만하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제프 베조스가 너무 똑똑하다고 찰리 멍거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만나서 감탄했는데 그러면은 투자해볼 만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은 되게 아웃라이어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투자할 거 같거든요 앞으로도.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굳이 따지면 저랑 다른 생각인 것 같고 다른 점은 제가 이게 뭐 비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인사이트는 없어요. 아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비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상식도 의심을 하게 되는 게 이걸 상식으로 생각하는 내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쵸. 접하는 걸 그렇게 접했습니다. 맞아. 이것밖에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다 하면서도 뭐 차트 책이나 맞아요. 이런 거 보면 이게 맞나 상식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저를 의심을 하게 됐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게 명성이 세신 분이다 보니까. 맞아. 그래서 이쪽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티스트라고 하는데 네. 차트 보는 사람들 되게 무시하잖아요, 엄청. 근데 저도 조금 그 생각해요. 수급 같은 거라던가 이런 차트에서 하는 얘기들도 공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워렌 버핏도 원래 차티스트였어요. 네. 원래 차트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벤자민 그레엄 책을 읽고 제가 개안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그분이 개안했으니까 뭐 내가 굳이 또 개안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주가라는 거라던가 저는 이제 2008년도에 그 대학생 때 주식 투자 동아리 들어갔었는데 한국 주식이 진짜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제가 그때 2008년도에 들어갔을 때 근데 좀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2008년도에 그때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제가 주식 투자 동아리 들어간 해에. 그러니까 그 선배들의 표정이 다 안 좋은 거예요. 주식 얘기도 안 해요, 별로.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졸업한 선배가 한 명 찾아와서 막 같이 밤 고기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선배가 그때 이제 그 동아리가 얼마 얼어붙었겠어요. 주가가 다 50%씩 폭락해 있으니까. 근데 자기들은 지금 회사 그게 막 창업 얼마 안 된 회사였거든요. 어디 신생 기업이었는데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기네 회사는 뭐 자기 회사뿐만 자기 포함해서 모두가 그러니까 그 지금 돈을 엄청 모으고 있대요.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려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아직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인데 그냥 저한테 한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너네 인생에서 이 주가는 다시 못 볼 거라고 삼성전자 이 주가는. 근데 그때는 제가 밥 먹으면서 뭔 소리야 지금 뭐 미국 난리 났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엄청 폭등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장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그 회사가 엄청 잘 됐어요. 그게 아마 VIP 투자자문인가? 라는 회사인데 그걸 엄청나게 큰 돈을 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경험이 저한테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미스터 마켓이라는 거를 되게 크게 인식했던 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차트나 이런 것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켓을 이미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전제에 깔고 시작하는데 저는 맞지 않나? 라는 생각 들어요. 네. 그건 있고, 뭐 종목 타이밍 정도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타이밍도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근데 물론 저도 주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스윙 같은 걸로 돈 버는 사람도 그 일본에 있잖아요. BNSP인가 뭐 하여튼 뭐 그 일본에 되게 주식 투자로 막 번 사람이 있거든요. 수천억 번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전업 투자자인데 그 검색해 보면 나오십니다. 일본에 뭐 전설적인 투자자 있는데, 근데 그 투자자도 근데 어떻게 보면 굳이 또 따지면 같이 투자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 큰 돈 벌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은 어떤 일본 주식을 막 보다가 어떤 증권사에서 실수로 주문을 잘못 넣어서 뭐 10,000원짜리를 5개 매각하는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그 주식을 그러니까 5원에 10,000개를 던진 거예요. 그 앞뒤를 바꿔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 주식을 막 관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주가 팍 떨어지니까 계속 매수를 해도 가격이 계속 그 자리에 유지돼가지고. 근데 사람들 근데 그걸 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정상 가격 올라오니까 많이 벌었는데 약간 이게 원래 시장가보다 싼데? 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안 샀던 이유가 갑자기 폭락하니까 우리가 모르고 악재가 터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없는데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돈 번 것도 약간 맥락은 있겠죠. 근데 꼭 차트를 돈 번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근데 저는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어렵지 않나. 그리고 그것도 우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어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그 화장품 사업하시는 친구분 네네. 데이터에 집착해서 사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떤 데이터에 집착하시고 그 집착해서 얻은 데이터로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저도 막 그 친구가 뭐 잘 얘기 안 해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좀 느꼈을 때는 일단 그 기업들 분석을 엄청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재무제표를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깨우쳐준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저도 약간 트렌드성 사업으로 좋아했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야 비건 화장품 요즘에 기사도 많이 나오고 뭐 멜릭슨가 되고 뭐 뜨는데 야, 저거 어때? 저런 거 해본 거 어때? 했는데 되게 매출액을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근데 제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근데 그 친구는 정말 그게 되게 강한 게 저희도 이제 둘이 이제 그 대표 둘이서 하면 재밌는 게 이제 뭐 무슨 매장 식당을 가도 이제 막 딱 이렇게 봐요. 보면서 약간 여기 매출 얼마나 나올 것 같아. 근데 저는 항상 겐또로 하거든요. 약간. 근데 그 친구 항상 또 뭐 앱을 켜가지고 여기 한 5천 나올 것 같은데 막 검색해 맞네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그 숫자로 항상 그 증명돼야 돼요. 근데 되게 그게 저랑 되게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또 그 아마 그 자영업자분들 보시는 뭐 앱이 있던데 그 예측되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계정 같은 것도 막 달달달달 하고 저도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막 반성하면서 그 협력업체 뭐 어떤 업체 미팅하거나 하면은 그 매출액 엄청 찾아봐요. 그런 것들.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은 약간 게임 같아서 예측을 하고 확인해 봤을 때 이게 점점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쾌락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숫자를 거의 비슷하게 예측해 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쾌락이 와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거 업장 하시니까 그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요식업도 그런 거 뭐 뜬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그 업장들에 대한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 같은 데이터 이런 것들 같은 거를 그 친구라면 아마 하겠죠. 그런 거 엄청 분석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휘낭시에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휘낭시에 중에서 제일 잘 되는 회사가 뭐야? 근데 걔네 매출액을 보겠죠 아마. 그러면은 제일 잘 돼도 이 정도 수준이야? 라는 약간 한계를 느끼겠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데이터를 보고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어떤 금융적인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보는 거는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보던데 고객에 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보냐면은 엄청 설문을 많이 해요. 전화해서. 그리고 대표가 직접 많이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근데 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똑같이 사람 모아놓고 질문을 던져도 엄청 격차가 심해요. 그 질문 퀄리티에 대한 그 격차가. 그래서 본인이 직접 엄청 많이 참여하고 그 설문조사 같은 거 보통 안 하고 싶거든요. 저도 거의 안 해요. 제가 맨날 그것 때문에 혼났는데 그 직접 자기가 다 전화 돌려서 막 특히 지금은 이제 좀 덜한데 처음에는 당연히 사람이 없으니까 직접 자기들이 그 산 고객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샀어요 저희 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자기도. 그거 엄청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했었던 거는 또 지금 이제 좀 규모가 커져가지고 또 해외 시장 진출할 때 아예 돈을 줘서 그 해외에 사는 사람 그게 아마 P&G에서 하는 전략일 텐데 그 돈 내면 컨설팅 업체에서 몇 군데 몇 명 선정해줘요. 그래서 내가 일본 여고생 화장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몇몇 추려가지고 그러면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인터뷰하면서 돈을 받아요. 그 여고생은. 그러면 이제 그 화장품 이거 쫙 내열려 있으면 이거 왜 샀냐, 이거 왜 썼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예 CEO 스텝팀이 있는데 CEO 스텝팀의 상당 부분은 그것만 해요. 고객 그것만.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대표의 어떤 인사이트나 맵이 엄청 넓어지고 그 대표들 중에서 좀 조금 잘 되면은 놀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이제 귀찮으니까 사실 하는 게. 근데 이제 계속 그런 걸 수집하려는 노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게 전화 100명 대표 있으면은 고객한테 직접 전화 건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는 한 명밖에 없다. 1%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전화만 걸어. 그러면 네가 1%야 상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딴 얘기인데 요식업도 그 백종원 씨 그 저도 그 거의 엄청 많이 봤는데 그 엄청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 왜 그러니까 그 다 똑같은 것 같아. 이번 또 좀 딴 얘기인데 스위스 또 갔었고 예전에 스페인도 한번 갔었는데 제가 스페인 갔을 때 그 어떤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여자분이 딱 오셔가지고 이게 옆에 이렇게 뭐 아보카도 이게 약간 이제 오픈 키친처럼 돼 있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식자재가 전시돼 있어요. 또 어떤 약간 나이 한 50대 되는 그 또 여자분이 딱 오시더니 아보카도를 이렇게 뒀다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뒀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배치를. 그래서 우리끼리 대표 같은데 했는데 그러니까 그 포스가 막 이제 너무 멋져가지고 근데 되게 신기하게 되게 비슷해요. 그 약간 유럽에 있는 여자 대표님들의 어떤 느낌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일단 되게 당당하고 발걸음이 그리고 되게 꼿꼿하고 또 약간 되게 스키니 되게 자기 관리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남자 대표님들 다 그렇지 않아요. 여자 대표님들 유난히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번에 스위스 갔을 때도 어디 그 스위스에 있는 호텔에 묵었는데 뭐 호텔보다 좀 작지만 약간 부티크 호텔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아침에 조식을 먹는데 이 식구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호텔이 엄청 유명한 호텔 아니에요. 되게 괜찮다 이 호텔인데 먹는데 또 약간 또 50대 아주머니 분이 이제 막 서빙도 해주는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약간 밥 먹다가 이분 너무 친절하지 않아?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환대해 준다고?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 살펴보고 이렇게 그 레스토랑을. 그래서 이제 밥 먹다가 대표 같이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실제로 저희가 밥 먹다가 오너냐고. 그때 막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맞다고. 뭐 사실 다 은행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유다. 있는데 약간 그 대표들의 그 어떤 느낌이 다 있는 거죠. 집착하고 그 디테일 되게 챙기고. 그런데 매장 안 나온 대표들이 있죠. 뭐 물려받았거나 뭐 그러니까 이제 되게 격차가 되게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분은 어떻게 친절하셨어요? 그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한 명 한 명 고객들한테 관심 있는 느낌?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서빙하고 이렇게 치워주잖아요 그냥. 그렇지 뭐 치워줄 때 뭐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막. 자기 일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일을 하는 거죠.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보통은 이제 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질문도 안 하고 막 뭐 불러도 잘 안 오는데 뭐 계속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고객이 나 필요로 하나 또 찾고 있고 약간 또 고객들 그러니까 자기 일이 늘어난 방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표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말하다 보니까 느꼈는데 사실 아보카도 이렇게 넣든 저렇게 넣든 상관없는데 대표들 계속 그걸 보면서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출액 같은 금융적인 데이터는 처음에 시장 진입할 때 중요시를 여기셨고 시장에 이미 진입한 이후에는 고객에 대한 데이터에 집착을 진입하고 나서도 계속 보죠. 분기별 그 재무제표 계속 보고 공시 뜨는 것도 있고 그 공시 말고 나이스 뭐 있어요. 무슨 뭐 저도 그 친구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 기업들 그 좀 최대한 데이터 많이 수집하는 어떤 나이스 뭐예요. 나이스 뭐예요. 네. 나이스 정보통신에서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키스라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데서 들어가서 약간 공시 안 된 기업들도 있거든요. 좀 규모가 작으면 공시가 안 되는데 공시가 안 된 것도 어디서 이렇게 긁어 오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엄청 얻으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매출액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매출이 계속 우상향하는지. 그러니까 광고를 빵빵 터트렸으면은 그 다음에 성과가 나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광고 보고 저기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그 매출이랑 연결되는지 그리고 기업들 중에서 얘네는 왜 광고도 안 하는데 잘 되지?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출이 유난히 높은 기업들. 그럼 그 기업들 좀 보고 얘네는 왜 잘 되는 거지? 좀 분석하고 그다음에 뭐 그 친구가 처음부터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자기는 회사가 커지려면 무조건 수출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랬더니 국내 로컬에서 올리브영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국내 로컬에서 자란 화장품 회사들 잘 된 것 같지만 사실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수출은 근데 되게 좋은 벤더사와 퍼블리셔들을 잘 만나 그것도 다 전략적으로 엄청 세우는데 그 잘 만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따박따박 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러고 났다가 이제 몇 년 뒤에 또 되게 잘 된 거 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나이스 비즈인. 나이스 비즈니 뭐 이름이 바뀌었어요. 맞아. 근데 그게 뭐 유료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학생들은 학생이죠. 네. 그 몇몇 대학교는 이거 열어줬어요. 학생들이 볼 수 있게 되죠. 걔도 그래서 이제 걔도 이제 그 학교 때 그 계정으로 해가지고 공짜로 썼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저한테도 그거 알려줘가지고 저도 이제 대학교 저희 인턴들 뽑아서 그 대학교 인턴들한테 그 나이스 계정 가입해가지고 알려달라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학교 계정. 그 친구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학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나올 거라고 막 뭐 이런 거 제휴된 거 있잖아. 뭐 MS 제휴, 뭐 애플 제휴처럼 뭐 몇 개 있어요. 안 돼 있는 대학도 있긴 한데 뭐 많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거랑 뭐 논문 뭐 검색하는 사이트가 뭐 논문까지는 안 봤지만. 그렇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네네네. 예. 이런 책들을 보면 대가분들이 쓰신 책을 보면 보통 워렌 버핏도 숫자에 되게 명석했던 걸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네. 보통 이런 책들 보면 좀 되게 인문학적으로 흘러가는 거 심리학, 역사, 예. 돈에 대한 인문학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있는데 예. 그게 이유가 이제 이 일반인들이 읽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해서 그런 것일지 아니면 진짜 인문학적인 게 더 메인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나오는 부분일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숫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또 막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소원이라는 그런 것 같죠.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약간 솔직히 말해서 인문학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뭔가 인문학이라고 딱 구분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막 엄청 막 뭐 예시를 많이 가져다 쓰긴 하는데 뭐 역사적으로 뭐 얘기하는데 약간 제가 봤을 때 그냥 사람들한테 이해를 잘 시켜주려고 하는 어떤 예시를 레퍼런스를 끌어오는 느낌이고요. 뭐 인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저는 워렌 버핏이 계속 하고 싶었던 건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되게 숫자와 결합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한 사람이어서 되게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가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뭐 5억밖에 못 버는 회사를 예를 들어서 내가 무리하게 2배로 인수를 한다던가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그걸 해보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로지컬하게 기계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느낌도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자꾸 인간에게 그런 명성이나 그런 거 휩싸이지만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래서 주주들에 대한 수호자 같은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원래 그렇거든요. 주식회사라는 게 결국 대표가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더 확장돼서 그래서 막 인문학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문학자들이라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상식적으로 사고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되게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굳이 따지면은 인간의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읽었을 때 막 아닌데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해? 그러니까 막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근데 그걸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결돼서 제일 좀 저는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굳이 뭐 마무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워렌 버핏이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60년 동안 했잖아요 주식 이렇게 사업을. 근데 그러면은 그런 걸로 휘말린 적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정보를 알려줘서 미리 싸게 매입을 했다던가. 저는 주식 사업을 하면서 이런 거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저는 더 감탄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미리 듣고 사서 했다던가. 왜냐면 정보 엄청 많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감동적인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워렌 버핏이 되게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이 내일 신문지 일간에 소개가 되어도 너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떳떳할 수 있냐? 뭐 가족이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너가 하는 것이 신문지 일간에 실릴 생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찰리 몽거랑 워렌 버핏 둘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되게 쉽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냈다는 거 되게 그게 제일 감탄적인 거 같고 뭐 워렌 버핏이 세계 뭐 5등이든 15등이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그런 바꿔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부자가 됐다는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엄청난 고지능을 요하는 거죠. 바꿔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되게 고지능이니까 가능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 능력보다 레버리지를 써서 돈을 벌고 싶으니까 자꾸 편법을 쓰는 거거든요. 자기의 능력치보다 돈을 더 벌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자꾸 그런 편법에 빠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에 전공법으로 하는 게 편법을 써서 명성을 추락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을 거니까 이렇게 했겠죠. 약간 굳이 따지면 또 그런 슬픔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기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적어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일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했던 게 행복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너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게 행복한 일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찰리 몽거랑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장수한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차트 보면 맨날 밤새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그냥 투자해놓고 마음이 편하니까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얘기해요. 가치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다 장수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되게 인생을 사는데 되게 큰 어떤 인사이트가 줬던 것 같고, 조금 별개로 좀 더 얘기 드리면 워렌 버핏이 또 그 전기가 있어요. 스노우볼이라는 전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또 나름 되게 의협심도 되게 좀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거에서. 재밌는 게 아버지를 되게 좋아하고 존경했는데 아버지가 되게 공화당에서 엄청 또 나름 거물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맨날 어릴 때 보면 같이 아버지랑 유세도 같이 다니고 했는데 대학생 때부터인가 어느 순간 자기가 아버지의 어떤 그 철학과 맞지 않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좀 굳이 따지면 뭐 진보적 성향의 성격으로 바뀌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진보 진영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민주당적 성향,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 뭐 이제 자사주 매입하는 거에서 세금 내겠다고 하니까 뭐 경제에서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신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건 찰리 몽거랑 동일하게 자국 로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면 혹은 이런 안정적인 집안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겠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되게 어떤 리버럴한 좀 사고를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좀 열려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뭐 근데 또 재밌는 건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장례식을 안 갔을 거야. 그거를 또 되게 의외의 특징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왜 안 가냐면 너무 그걸 보는 게 고통스럽다 그랬나? 어머니 장례식이었나 아버지 장례식이었나 못 갔고 자기가 되게 좋아했었던 수진이라는 그 와이프가 있었는데 그 와이프도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어요. 근데 그 아내 와이프도 장례식장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마주한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되게 좀 특이하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오마 가면은 워렌 버핏 집도 가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알짱알짱 거렸는데 뭐 되게 집도 되게 근데 그 집 말고도 막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콘도들이 있어요. 근데 막 자기가 막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기 가족들이랑 초대하려고 좀 한 게 목적인 것 같고 유일하게 사치하는 거는 이제 원래 전용 제트기가 두세 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른 거에는 돈을 안 쓰는데 되게 효율적인 거에 대해서 돈을 꽤 과감히 썼던 것 같아요. 전용 제트기 너무 효율적이다 이러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이라는 특성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그 효율과도 있는. 그래서 이제 찰리 먼거랑 그런 얘기했대요. 우리가 이걸 사는 거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쩔 수 없다. 그냥 이게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자라고 해서 그 비행기 이름을 변명할 수 없는 걸로 뭐 비행기 명을 했을 거야. 그래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외에 소비는 거의 없다. 찰리 먼거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워렌 버핏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찰리 먼거 인터넷 유튜브에 찰리 먼거 검색해 보면은 엄청 많은 명언을 쏟아내거든요. 찰리 먼거도 엄청 재밌습니다. 그래서 찰리 먼거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을 받아들인 태성님의 소비에 대한 제가 정신을 받아들일 정신을 못 받아. 소비를 아니 근데 그 찰리 먼거 되게 재밌었던 게 막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데 그 되게 찰리 먼거 되게 일단 웃겨요. 사람이 좀 되게 시니컬하게 웃기는데 막 그런 얘기해서 뭐지 그 어떤 사람이 그 롤렉스를 왜 찾아? 이러면서 막 강도 당하고 싶은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비 습관 저도 어떤 공부하는 거에 돈은 별로 안 아끼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에 돈 안 아끼고 소비 습관 저도 뭐 좋은 거는 하는데 그 약간 타인한테 조금 관심이 없는 편이어서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조금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타인한테 되게 관심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소비의 상당 부분이 타인을 위한 소비가 꽤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한 것 같다. 근데 뭐 워렌 버핏만큼은 아닐 것 같고 그 워렌 버핏 그 다큐멘터리 보면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러니까 근데 제일 핵심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는 거야. 전용 제트기 타니까 내가 너무 좋네. 이거 오케이. 근데 내가 롤렉스 차는 건 내가 좋은 게 아니니까 안 하는 거인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그게 좋은가로 기준을 삼는 것 같고 또 그거 좋아요. 그 코카콜라랑 그 뭐더라? 그 맥도날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맥도날드를 맨날 사가지고 가요. 그 드라이브 스루로. 그래서 근데 아침에 그렇게 와이프가 그냥 동전을 담아준대요. 재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그냥 그대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세 개 중에 뭘 먹어도 자기는 무차별하다고 해서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 재밌게 뭐 이제 하나가 2.5달러, 3달러, 3.5달러인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장이니까 2.5달러짜리 주나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그 오마 가서 그 맥도날드 가봤어요. 거기 물어봤어요. 그 워렌 버핏 오시냐 했더니 예전에 왔다고는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비서가 사다 준다고 그런 거 같아요. 네. 레드오션을 좀 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레드오션하고 블루오션하고 이렇게 나누는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주관적이라면 어떤 기업을 볼 때 이 회사가 레드오션 쪽에 있는지 블루오션 쪽에 있는지 그걸 좀 나누기가 어렵지 않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저도 막 구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얘기 드렸던 맥락은 시장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이라는 건 이제 시장 사이즈가 되게 아직은 없는 이제 새로 막 탄생하는 섹터인데 블루오션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같은 혁명 같은 게 아니면은 그게 굉장히 빨리 커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시장 사이즈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 아니라면은
이미 폭발적으로 커져 있는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 섹터 안에서 잘 할 수만 있으면. 그럼 생각하시기에 대표님 회사는 그 레드오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엄청 레드오션이에요. 왜냐면 방문용 센서가 2만 개가 넘게 있거든요. CU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진입한 어떤 방식이 좀 기존에 있던 업체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 그래서 그런 영역을 봤을 때는 블루오션 영역이 아니요. 블루오션은 아닌 것 같아요. 엄청 레드오션인 것 같고, 블루오션은 아까 제가 얘기 들었던 뭐 굳이 따지면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같은 게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저도 옛날 블루오션 같은 거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방탄커피 사업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최초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이 시장이 좀 뜰 것 같은데 싶었던 시장에 들어가는 게 좀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막 생기는, 사람들이 새로운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저칼로리 아이스크림도 이제 아이스크림 시장이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소비가 열린 시장이잖아요. 저칼로리. 근데 저는 이번에 같이 여행 갔을 때 제가 그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친구도 심지어 사업도 잘 되는데 제가 또 굳이 한 소리 하자면은 제가 얘기했어요. 뭐 누구야 나는 근데 저칼로리 너네 거 아이스크림 너무 잘 되고 하는데 난 자꾸 안 먹게 된다. 아무래도 당이 없으니까 혈당 스파이크 안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쾌락이 안 와.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거죠, 그 아이스크림이 먹었을 때.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게 시장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냐면은 미국도 그런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이 뭐 좀 붐이었거든요, 잠깐. 그 헤일로탑이라든가, 물론 그걸 어떻게 보면 보고 좀 팔로우업 했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요즘에 시장에. 그러니까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전히 베넨제리스가 제일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딱 먹었을 때 그냥 쾌락이 빡 터져야 뇌에서. 나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나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얘기했는데, 그 친구 당황하긴 했는데, 모르죠, 또 이런 거 더 잘 되면 할 말 없는데. 근데 그 친구 그래서 그 사업을 거의 지금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 10년 동안 계속 제가 만들어 나간 거죠, 시장을.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말 대단하다. 약간 장인파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빨리 어떤 성과가 내길 원하니까, 빨리 성과가 그로스가 내려면 큰 시장에서 임팩트를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엄청 어렵죠. 외환도 엄청 경쟁이 치열해요. 지금 외환 스타트업 중에서 방문유한 사업 저희처럼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없어요. 거의 한 4-5개 있었는데 다 접었어요. 블루오션이면 뭐 그럴 리 없겠죠. 엄청 치열하니까. 저희도 뭐 간당간당 하기 때문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심입니다. 네. 브로커 CEO들 자회사 CEO들 봤는데 거기 CEO들한테 이제 주는 오더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를 좀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될지 대한 고민이 계속 들거든요. 내가 이거 지금 마케팅 회사를 하고 있는데 얘를 어느 정도까지 키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고 움직여야 될지 대한 고민하고 있는데 케어링은 어떻게 몇 년치를 좀 생각을 하고 움직이시는지. 뭐 몇 년치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평생 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각 의사가 없어요. 매각 의사는 없지만 그건 있죠. 그냥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때는 있죠. 약간 제가 워렌 버핏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워렌 버핏의 사고에 되게 많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더 이상 이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은 더 좋은 대표가 오는 게 주주들한테 이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더 키울 자신이 없는데 이 회사를 운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근데 매각할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항상 얘기한 게 쫓겨나지 않아야 되는데, 혹은 내가 더 이상 못 키울 것 같아서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는데, 뭐 가끔은 그게 이제 지금 뭐 더 끝까지 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하고 있고, 근데 계속 하고 싶은 사업을 만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과 찰리 머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들이 빨리 이거 뭐 팔아서 뭐 1조 부자 돼가지고 놀겠다는 생각이 아니어서 됐던 것 같아요. 나 이 투자를 평생 할 건데, 이게 평생 할 거니까 평생 하겠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이 기업들도 평생 소유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기업을 한 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도 아니 이게 내가 팔고 싶은 하루라도 그러니까 평생 갖고 싶지 않은 기업은 하루라도 갖고 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좀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그런 식으로 좀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저는 그 화장품 하는 친구한테도 항상 얘기한 게 아무래도 엄청 커지다 보니까 근데 또 화장품이라는 속성 자체가 조금 모티베이션 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커머스라는 게.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한 게 자꾸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너 존슨앤존슨지 같은 회사를 만들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그 화장품이 좀 재미가 없어도 존슨앤존슨지가 제약도 엄청 크거든요. 화장품 사업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해라 이렇게 했더니 또 자극이 됐나 봐요. 그래서 막 제약 갑자기 또 제약으로 또 빠져가지고 친구가 요즘에가 그런 얘기도 좀 하고 해서 이런 걸 다 기록해놔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얘기해서 네가 잘 된 거라는 거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때 가끔 영상을 찍는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록해. 예. 여행 다니면서 제가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록을 좀 해놔야겠어. 그러면 네. 시간이 돼서 네. 못다한 얘기는 일단 번개 자리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래봐리 해결사들 탄생 9월 모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